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2026년 해가 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맞이하면 누구나 이런 생각들 하죠. 올해는 우리 집 살림 좀 펴질까? 내 지갑에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올까? 이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꽃길과 또 피해야 할 지뢰밭은 어디인지 잠시 후에 경제통 김원장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역 당협위원장이 상대 진영 장관으로 가는 문제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게시판 논란까지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여의도 탈곡기 코너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복잡한 속사정 탈탈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매해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새해엔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소망 하나씩 품게 되죠.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올해는 뭐 꼭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거나 뭐 가족 모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도 참 소중하니까요. 올 한해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소중한 이야기들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이 여러분들께서 적토마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수민 PD 열심히 또 적토마처럼 먼저 달리고 있는데 너무 파이팅 하다가 체력 방전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스튜디오의 상황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도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세상에 참 많은 뉴스가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죠. 오늘 꼭 아셔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인데요. 이맘때쯤 되면 이제 올해 뭐가 달라지나 이런 것들 많이 짚어보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사실 해 바뀌고 나면 달력에 제일 먼저 빨간 날 며칠 있나 체크를 하잖아요. 맞아요.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는 118일이더라고요. 아쉽게도 작년보다는 하루 줄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쭉 이어진 10월의 기적 같은 이 긴 휴일이 많았다면 맞습니다. 올해는 이 틈새 연휴 짧고 굵게 여러 번 쉬기가 좋은데요. 전체로 놓고 보면 하루 줄긴 했지만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오히려 8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좀 계획적으로 잘 세워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꿀팁이니까 잘 들으셔야겠는데요. 일단 올 설날은 화요일이라 휴일이 5일로 좀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때 연차를 이틀만 쓰면 최대 9일까지 늘릴 수 있고요. 또 5월 어린이날이나 8월 광복절도 하루만 잘 쓰면 4일 연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연차 3일로 최대 9일간의 휴식도 노려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최근 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도 막바지 단계라 확정되게 된다면 공휴일 가뭄이던 7월에 보너스 같은 3일의 꿀 같은 연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는 연차 얼마나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휴식의 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빠르신 분들이 이미 새해 달력 받자마자 동그라미를 다 치셨을 것 제가 같은데. 늦었을 수도 있어요. 새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올랐다면서요? 네, 돈 이야기 중요하죠. 작년 최저임금이 1,030원, 10,000원대 겨우 턱걸이로 넘었잖아요. 올해는 1,320원으로
정도로 오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2.9% 정도 오르게 되는 거고 달로 계산해서 40시간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 생각해 보면 2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일하시는 분들은 부족하다 싶으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본격적인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시작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5809님께서 올해는 경기가 조금 풀리고 물가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다음 질문도 또 오르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면서요. 참 이게 매번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이 됩니다. 앞서도 짚어봤지만 이게 한 번에 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올해부터 매년 0.5%씩 높여서 2033년에 갔을 때 13%가 될 수 있도록 차차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9%에서 0.5% 오른 9.5%로 네.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건 사실 내가 얼마 더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올해부터 직장인은 7,700원, 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15,000원 정도 더 오르게 됩니다. 예.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낸 연금을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당장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 짚어본 것처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변화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더 내고 손해 보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올라갑니다. 기존 41.5%에서 43%로 올라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은퇴 전 소득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비율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한편으로는 은퇴하고 겨우 벌던 거의 절반도 못 받느냐 불만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차차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참 고민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이요 한 30년 뒤쯤인 2055년이면 고갈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모수 개혁을 하면서 고갈 시점을 한 8년 정도 늘려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2026년 올해 이제 새해 들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주 4.5일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직장인분들 귀가 열릴 만한 소식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 매일 1시간 정도 먼저 퇴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예 몰아서 금요일 오후 근무를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저녁 시간 1시간 더 있고 덜 있고만 해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7시에 집에 가던 걸 6시에만 퇴근해도 못하던 운동도 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아니면 저처럼 아이가 어린 집들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저녁이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겠는데 정부의 생각도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고 또 의욕 저하나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 또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된다고 하네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들이 항상 문제인 거 아니에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네, 실제로 이 현장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면 이 납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우려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교대 근무하는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할지 현실적으로 힘든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행을 하면서 하나씩 부작용들 점검해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잊고 있던 이 저녁 있는 삶을 다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또 올해부터 이제 정부에서 자녀 양육부터 주거, 노후까지 이제 생애 전반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죠.
네, 일단 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저 같은 젊은 부부들이 공감될 만한 내용들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자녀 수에 따라서 소득 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예. 이걸 새해부터는 자녀 한 명부터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뀌면서 쉽게 말해 아이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고요. 그리고 또 공감하시겠지만 이 아이들 학원비 만만치 않잖아요. 예. 이게 이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태권도나 미술학원에 100만 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으로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 자녀가 있다면 1시간 단축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허용된다고 해도 눈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부가 해당 회사의 신청자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단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 중견기업 직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가 된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요즘 이 집값도 너무 오르고 이것저것 따져볼 때 주거 부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일 만큼 많은데 일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런 무주택 주말 부부를 위한 지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월세 내는 거의 두 사람 중 한 사람분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건 이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 기존에는 85제곱미터로 묶여 있었는데 이걸 평형 기준을 없애서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아이들과 살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의 확대네요. 네. 이 밖에 올해 달라지는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또 눈에 띄는 건 이 청년을 위한 청년 미래 적금도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매달 최대 50만 원씩 부으면 3년 뒤에 2,2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고요. 대중교통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네. 수도권 기준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한 달에 6만 2천 원 넘게 썼다면 그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환급 기준은 지역이나 나이,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혜택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책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인사이트 픽 새해 첫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새해 첫날 맞아서 여러분께 새해 바라는 소망 문자 받고 있는데요. 2286님께서 올해 적토마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보통의 하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9037님은 지난해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올해는 꼭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윤인구의 기운도 함께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0님, 병원년 올해는 환갑. 저의 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모님, 가족 모두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죠.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해돋이 차량들로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동해안 방향 이동량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귀가하는 차량들로 귀성 방향이 정체입니다. 또 졸음이 몰려올 수 있는 시간인데요.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들려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 인제터널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동홍천에서 7km, 또 경계권에서 설악에서 속도가 더딥니다. 반대 양양 쪽입니다. 화도에서 이동량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부터 밀리고요. 또 대관령 1터널에는 사고가 나서 혼잡합니다. 이후 진부 2터널까지도 이동량이 꾸준히 많고요.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막힙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입니다. 호천교에서 양양 나들목까지 정체고요. 이후 강릉분기점에서 밀리는데요. 3차로에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해운대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1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일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이면과 시장의 본질을 봅니다. 경제 포커스. 새해 첫날 우리는 늘 설레는 계획을 세웁니다만 시장 경제는 내 뜻과 달리 냉정하기만 합니다. 과연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인내의 시간을 요구할 것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낙관적이기보다는 아주 냉정하고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올해의 경제 지형도를 한번 그려보시죠. 이게 전직이 됐네요. KBS 경제통 기자였고 지금은 KBS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정말 자유인지는 좀 이따 여쭤볼게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고 있는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니 저는 앞서 이제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김 선배한테 드리는 게 2년 전에 이제 SNS에 올린 글 보고 방콕 특파원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콕의 아유타야 애들 데리고 잘 갔다 왔다는 좋은 정보 그 같아요. 강변의 식당 가보셨어요? 네, 너무 거기 좋더라고요. 아름답죠. 네.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있습니다. 방송 경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 차려서요. 네. 오랜만에 오신 건가요, KBS? 아니요, 지난주에서 출연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연말 연초니까 경제 정리하고 이럴 일이 많네요. 네. 그리고 한 두어 달 전엔 또 에이펙 때문에 또 많이 왔었고요. 네. 네. 얼굴이 편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아닙니다. 인구 씨 아니에요? 얼굴이 더 좋아요. 하여튼 올해 신년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전망 좀 잘 쉽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좀 궁금한 거 질문을 하고요. 우리 경제 상황 지금 어떤 겁니까? 참 우리가 일단 우리가 어디 와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년의 경제 성장을 7.2%씩 10년 하면 이게 2배가 돼요. 100% 성장. 그 나라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복리 통장하고 똑같아요. GDP도 복리로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7.2%씩 10년간 저축을 하면 2배가 되거든요. 원금이. 네. 그러니까 1년에 7.2% 이상 성장하면 고도 성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이걸 한 15년 냈어요. 오. 10년 10% 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30년을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네. 그중에 15% 이상 성장한 게 16년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뚝뚝 떨어져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이제 뚝뚝 떨어지면서 그 중간에 이제 크게 한 번씩 들썩인 게 있었어요. 우리가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진 게 4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일 쇼크 때 79년에 그다음에 98년도 IMF 그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때 2020년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0.8 내다봤어요. 성장률을. 근데 무슨 사고도 없었는데 뭐 우리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했지만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0.8 작년에 5번째로 안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조금씩 살아나면서 소비 동향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었고 실질 임금도 몇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3분기 때 1.3% 올라요. 성장률이. 아유 1.3% 오르면 그 뭐야 싶은데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했고 유럽도 다 0%대 성장할 때 1.3. 그래서 작년에 겨우 1을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1.8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내다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낮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정상 궤도로 오고 있다. OECD는 한국이 한 2.2까지 갈 거다. 네네. 블룸버그는 한국이 바닥은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충 우리가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지표들로 봤을 때는 네.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이제 개개인들이 느끼는 그 체감은 네. 다들 좀 그렇죠. 우울하거든요. 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런 괴리?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10월까지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예요. 아마 12월까지 이 통계 나와도 아마 사상 최대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용으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네. 안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그 일자리는 줄고 있는 일자리 늘고 있어요. 일자리 무섭게 늘고 있어요. 놀라셨죠? 경제활동 인구는 주는데 일자리 늘어요. 왜 65세 이상 일자리만 엄청나게 늘어요. 20대 30대가 가야 할 정규직 일자리는 많이 줄거든요. 일자리가 안 생기고 주니까 좋은 일자리 여기서 말하는 건 통계청이 말하는 일자리 말고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돼. 우리가 월급쟁이가 많아야 또 자영업 가서 이렇게 우리가 감자탕이라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과의 고리가 과거에는 좀 이렇게 얇았었는데 지금 거의 끊어지고 있어요. 올해 뭐 수출이 지난해 그러니까 네. 7천억 불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네. 세계 6개 나라밖에 전 세계 6번째. 예, 네. 6번째. 그 정도 규모면은 우리가 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우리가 수출 대국이다. 우리 흔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일본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20%. 우리 34%. 그러니까 우리 일본보다도 훨씬 잘 만들고 잘 파는 거예요. 네. 잘 파는데 그걸 이제 안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갔다 베트남 갔다가 이제 미국이 끌어당기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문제가.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렸던 그 전체의 경쟁력들이 10개 업종이라면 뭐 철강도 있고 정유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건설도 있고 10개가 다 조금씩 무거워지는데 반도체만 너무 잘 돼.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수출이 너무 잘 되고 경상수지도 너무 좋은데 나머지는 제철도 보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광양이나 뭐 포항 같은 데 가보면 자꾸 고로가 이제 문을 닫고. 불이 꺼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뭐 일자리는 늘고 있는데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고. 네. 그럼 취업난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김원일 그걸 대표가 알면 알고 이제 있습니까? 제가 어디 저 이번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해운 의원 말고 제가 갔겠죠. 네,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가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환율 문제도 따져보면 요 몇 가지만 숫자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해외에 달러로 투자한 돈, 담궈둔 돈이 2조 7천억 달러예요. 2조 7천억 달러. 4천조 원을 담궈놨어요.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으로 4천조. 기업과 뭐 국민연금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네. 그러니까 과거의 IMF 때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장사 못하겠어 하고 떠난다든지 너희 못 믿겠어 돈을 안 빌려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린 지금 돈이 너무 많은데 한국에 투자를 안 해요. 한국인 맞아. 그러니까 외국에 공장을 짓고 심지어 증시마저도 한국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낫겠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것도 이제 환율과의 그러니까 연관성을 지금. 네. 우리가 배제할 수 98년도에는 달러가 없었어요. 예. 단기 채무를 많이 쓰다가 갚으려고 하니까 달러가 없어서 외환 위기잖아요. 네. 외환 위기. 그때 IMF한테 얼마 빌렸는지 아세요? 얼마 빌렸습니까? 210억 달러 빌려왔거든요. 30조.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해외 4천조. 비교할 수 없는 그때만 해도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그때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상 이제 무자본 국가에서 겨우 달러 좀 벌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순채권국으로 된 지 10년이 넘었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어머니하고 냉면 가게를 한다 생각. 또 많이 벌었어. 야 투자 좀 해야겠다. 돈 좀 줘봐. 나 돈 없는데요. 어디다 투자했니? 나 내 친구는 햄버거 가게에 투자했는데 엄마는 어디 있어요? 나 외삼촌네 파스타 가게에 투자했는데 여기에 핵심인 거예요. 돈은 있는데 우리는 왜 냉면 가게에 투자를 안 하고 있나?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왜 한국에 투자 안 합니까? 지금 인구 씨는 저 미국 주식하세요, 한국 주식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 결정이라니까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에 반도체 라인을 깔고 있는데 그럼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저 애국자인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 주식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바보 같은데. 우리 정시 네. 퍼포먼스를 내고 있으니까요. 네. 퍼포먼스를 내고 있으니까. 네. 그럼 올해 환율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모두들 이 고환율에 걱정을 하시는 1,500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돈을 많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산다. 한국이라는 경제의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진 것도 있지만 돈은 있는데 수급이 크게 보면 이렇게 볼까요?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지금 이야기하셨으니까 75%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
금값도 그 정도 올랐거든요. 금값도. 금값도 엄청 70% 넘게 올랐다는 넘게 것 올랐어요. 같은데. 은값은 그거의 2배가 올랐는데. 근데 이건 그냥 이 돈값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0년 전에 비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정말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예. 10년 전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원이거든요. 지금 14억 원이고 그러니까 2배 좀 더 올랐잖아요. 금은 5배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값은 2.2배 정도 올랐는데 금은 5배가 올랐어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며칠 전에 돈을 버리고 있다 사람들이. 돈 갖고 있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든 사다 보니까 금이고 아파트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 싶으니까 자꾸 금만 사는 거예요. 달러 표시 이 채권을 팔아버리고 미국채 같은 걸. 미국채가 자꾸 떨어지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이자율 올라가고 네. 미국 경제 굉장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실업률 올라가고 예. 수치상으로 성장률만 좋아지고 그럼 뭐 하겠어요? 이 화폐 유통 속도라고 불이익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라는 차의 연비가 엄청 낮아. 그 연비가 안 좋은 차는 뭘 많이 먹어요? 기름 많이 먹는. 그러니까 기름 더 넣어야죠. 그러니까 네. 또 12월부터 또 돈 풀기로 했어요. 그 돈 풀면 또 그게 또 자산시장이나 이런 데만 가고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게 현금 네. 유동성이 풍부해진 게. 근데 왜 나는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 좋은 질문인데. 네. 왜 나한테는 안 오는? 내 입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야. 돈이 돈을 굴리니까. 돈이 돈을 굴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코스피가 75%나 올랐다고 생각. 그럼 우리 국민들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연금은 지난해 200조 원을 벌었거든요. 돈 예. 굴려서 1,300조 하다가 지금 1,400조가 넘으니까 200조 원을 우리 코스피 주식의 8% 우리 국민이나 대주주 8%가 우리 코스피 주식의 7%가 코스피 주식의 80% 갖고 있어요. 나머지 20% 갖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대주주 포함해서 네네. 큰 손들이 7%가 네. 우리 코스피의 80%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네, 미국 시장 네. 훨씬 심하고요. 자본이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해 이렇게 장이 좋은데 그래서 개미 하는구나. 그렇죠. 정말. 게다가 네. 우리 기관 외국인 개인이 있잖아요. 네. 개미. 지난해 순매도 주체가 코스피에서 개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개인은 또 팔았어 작년에. 개인은 또 팔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부동산도 올라가잖아요. 돈이 풀려서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사는 부동산 잘 안 올라가거든요. 경기도의 한 8, 90%는 집값이 내리고 분당, 과천 뭐 이런 데만 일부 오르거든요. 네. 그다음에 서울은 이제 한복판에 한강벨트라는 데만 뜨겁게 오르고 이게 사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나와가지고 지금 뭐 여의도에 아파트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오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오르는 자산만 불같이 올라가고 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모두가 그렇게 지금 그 환율 고환율의 문제에도 자꾸 이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한국 시장이 매력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산업들이 우리가 너무나, 과거에 했던.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외국인 자본도 대답해 외국인 자본이 떠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외국인 자본이나 거대 자본들이 한국에 석유화학을 해보겠다. 석유화학이 중국한테 밀려서 지금 여천 이런 데 다 불이 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질문에는 그 자본을 다시 국내로 돌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은 없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요? 아버지가 아까 이제 냉면 가게 이야기해 볼까요? 냉면 가게를 우리 집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잘 벌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번 돈을 굴리더니 2,000만 원씩 벌어. 자본이 쌓이고 있는. 우리가 잘 살아지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자꾸 밀린다. 근데 이쪽에 봤더니 쌓인 돈을 자꾸 굴려서 국민연금이 3년 전에 100조를 벌더니 예. 2년 전에 160조를 벌더니 작년에 200조를 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작년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280조 원이 불었어요. 네. 그 수치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원고도 안 보고 이건 정확한 이게 거죠? 설명하는 게 이제 거죠? 30년 동안 경제부기 정확합니다. 네. 네. 뭐 270 몇 조겠죠. 네. 네.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그럼 28조 정도 돼요. 10년 동안이면 280조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다 달러로 조달해서 미국에 투자하지 했더니
하이닉스 한 종목이 280조가 늘었네. 몸값이. 그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보면 우리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지 않지만 이쪽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그 가난하던 무자본 국가가 지금 종잣돈 많이 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엄마가 아까 말했잖아. 아빠가 냉면 가게에서 1,000만 원 버는데 엄마 2,000만 원 벌어. 뭘로 벌어야 했대? 돈 굴려서 벌어. 아빠가 벌어준 돈으로. 그럼 이걸 안전하게 예를 들어 외삼촌이 네. 외삼촌이 100억짜리 기업을 해 미국에서. 삼촌 우리나라에도 공장 좀 지어요. 우리도 좀 먹고 살게. 예. 근데 안 와. 죽어도 안 와. 근데 삼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삼촌 기업이 너무 커져갖고 이제 1,000억을 벌어요. 네. 삼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인구야. 집은 3%만 너 묻어봐. 이런 거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당겨서 오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워주면 좋은데 안 하면 투자로 돼야 하는데 우리가 투자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죠? 미국에 투자하려면 외삼촌 그 1,000억 번은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요즘에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는데 네. 이게 돌질 않는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영업자 분들한테는 이거 계속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로 계속된다. 네. 이게 뭐 자영업은 정말 최악이죠. 근데 왜 돈이 안 돌까요? 그 이제 아까 제가 대출 상환 대출 갚느라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기업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쌓아놔야지. 우리가 뭔가. 경제 3주체가 누가 좀 넉넉하냐? 기업은 좀 넉넉해요. 넉넉해요. 유보 자금이 우리가 1,100억 달러가 돼요. 유보율이라 그래서 이제 뒷동산에 쌓아둔 돈 우리 기업들이. 예. 정부는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지만 부채가 자꾸 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가계 부채 비율은 100%가 넘잖아요. 네. GDP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 기업들은 그런 대로 돈이 있는데 안 쓴다. 정부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가계는 빚이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돈 쓸 주체는 기업과 정부인데 예. 정부는 부채가 아까워서 부채가 무서워서 쉽게 못 쓰고 개인은 쓸 돈이 없고 네. 기업들은 쓰는데 해외에 쓴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측면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재정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GDP 대비해서 3.9%나 적자가 보통 3% 넘기지 말자. 이게 네. 재정 준칙인데 3.9%니까 부채가 내년에 벌써 올해가 됐네요. 한 120조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죠. 어쨌건 뭐 우리가 기업 정부 걱정할 건 아니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 개개인을 위해서 뭔가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네. 개인이 나를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안 좋은 경제 여건 상황 속에서 고물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제가 아까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냉면 가게도 당연히 잘 돼야 되지만 어머니 투자도 잘 돼야 한다. 근데 투자하실 때 돈을 너무 많이 잃어요.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일단 돈 빌려서 투자. 27조 원이나 신용잔고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또 코스피 막 올라가니까 엄청들 또 연가라진 증권사가 10월까지 그걸로 신용잔고로 번 이자 수익이 4천억이니까 뭐 벌써 우리 개인들이 그것만 4천억 벌써 홀랑 이런 식으로 이게 투자가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들이 더 많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코스피가 아까 4천 넘었는데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오래 담가놓고 여유 있는 분들 여기저기 포트폴리오 하신 분들만 아무래도 수익으로 제가 그 부채 투자에 대해서 읽은 글 중 제일 설득력이 있는 건 내 성문을 열어놓고 저쪽 성을 내가 공격하러 갔어요. 장수가. 인구 씨가 보기에 어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꾸 뒤돌아보다가 예. 진다고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투자하면 안 되는. 돈 빌리니까 빨리 이익을 보려고 하고. 아니 근데 지금 뭐 이 상황을 봐서는 돈을 안 빌리고서는 나만 바보 같은 상황이 그렇게 생각할 수. 그 말씀도 맞지만 네. 그러면 지는 투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돈 불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투자해서 잃는다니까. 굉장히 많이. 저는 잃어요. 그러면 애국심을 끝까지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애국심을 가져가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5차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좀, 너무 흔한 말이지만 분산 투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날 깨닫고 ETF에 300조 가까이 집어넣었더라고. 그러니까 290 몇 조. 안정적인 방법? 그러니까
달리기 하세요? 러닝 하세요? 아니요, 저 안 해요. 걸어요. 아, 멋진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00만 원씩 내고 1억 먹기를 한다. 그 내가 굳이 갈 필요 있어요? 잘 뛰는 친구한테 100만 원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ETF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ETF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할 필요 있어? 잘하는 사람한테 분산 투자 해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나와서 분산 투자하세요. 라고는 이 상투적인 말을 했겠지만 네. 지금은 알아서 선수들이 분산 투자 해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익을 엄청 받죠, 안정적으로. 올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처음 출범하면서 5천까지 코스피 지수를 올리겠다. 네. 그런데 올해 주식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이제 사실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좀 우문인 거예요. 작년에 우리 그 많은 증권사 중에 코스피 4천을 맞춘 증권사 0이거든요. 그 증권사들이 올해 4천까지 못 갈 올해 것이다. 전부 5천을 넘길 거라고 삼성증권이나 이런 데는 4,800 뭐 이런 대부분 5천을 넘길 거라고 해서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청사진을 내놔서. 그렇지만 정부의 의지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시장에 개입하는. 네. 정부가 상법부터 고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 이렇던 자본시장 환경을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유독 이 쏠림이 심해요. 네. 한번 못 시작하면 뭘 좀 확인해야 되는 거라 화끈하죠. 5천까지는 갈 것 같아요. 5천까지 갈 것이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가 진짜 많이 좋아졌고 지금 개인의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성급하고 빨리 돈 벌려고 하고 그다음에 몇 개 종목으로 얼른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진짜로 제가 이게 정말 오래 지켜봤잖아요. 제가 무슨 대단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잃어요. 그럼 잃으니까 길게 내다보시고요. 아니 나는 근데 그 길게 내다볼 돈이 없어 그러시면 투자하지 마시고 빨리 돈 벌어 오세요. 열심히 일해서 그 돈 없는데 돈 빌려서 투자하면 돈 있는 사람들 지갑만 채워줍니다. 아니 근데 긴 호흡으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되게-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제가 책 쓰고 있는데 10년 전에 네. 예를 들어 윤인구는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5천만 원을 S&P 500에 투자했는데 1년 중에 제일 S&P 500이 좋은 날 5일간 $1,000씩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김 원장은 그해 10년 전에 유독 재수가 없어가지고 S&P 500이 제일 높은 날 5날을 사서 $5,000를 투자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 $5,000가 윤인구는 $18,000인데 김 원장 $16,000예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운이 없어. 라는 분들은 짧게 네. 투자하니까 운이라는 거 이런 격언이 있어요. 운이라는 건 짧은 시간 안에서는 요란하지만 긴 시간이 가면 조용해진다.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시면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인구가 궁금한 건 김 원장은 돈을 벌었는가? 시장 근데 이제 그 운문이다. 네. 근데 제가 좀 수익률이 좋다 해도 그건 많이 운도 따랐을 것이고 그러니까 타이밍. 장이 막 좋을 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때 뭐 이럴 때 우리 세대가 결혼도 돈이 많이 풀릴 때 자산 시장이 막 움직일 때 그때 결혼해서 뭐 그런 운도 많이 작용해서 네. 그러면 이제 빚내지 말고 네. 너무 사고팔고 하지 말고 좀 오래 갖고 가자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개인들한테는 필살기입니까 그러면? 사마천이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사마천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에 그때 궁핍한 사람들은 몸을 써서 돈을 벌고 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돈을 벌고 부자들은 때를 기다린다. 네. 그러면 지금 투자하시면서 오르기만을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네. 확 출렁거려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길게 내다보고 여윳돈을 갖고 네. 그런 분들하고 지금 자본시장에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 거죠. 한 40주 정도 남았는데 올해 코인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저 코인 몰라요. 저 코인 몰라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은 돈 투자해봤자 큰 돈 안 됩니다. 작은 돈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곡간을 불린 다음에 투자해야 되는데 조금씩 투자하면서 5년, 10년 투자하면 이렇게 돈의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죠. 시대가 투자의 시대니까.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또 우리 경제 전망 짚어보고요. 올해 또 증시 어떨지 또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평론가 김원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여러 순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김정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의 거칠애는 빼고 알맹이만 쏙쏙 골라는 여의도 탈곡기에서 만날 예정이고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는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소아기도 폐쇄 대응 가이드를 소상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청취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마음과 각오가 새로우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각오로 시작하셨는지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무엇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좌우명은 원래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표현에서 좌우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좌우명을 자신의 양옆에 두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좌우명이란 말에서 좌는 왼쪽 좌자를 쓰지 않고 자리 좌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라는 표현은 앉은 자리의 오른쪽 또는 그 옆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좌우명이란 말은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올해의 좌우명으로 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한 것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도 좌우명 하나쯤 정해서 때때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힘차게 또 열심히 이 한 해를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오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았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낮았는데요. 낮 기온도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세종시도 영하 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광주, 대구, 영도, 부산이 전국적으로는 영하 6도에서 4도 분포로 오늘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내려앉아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내려앉겠고요. 한파는 토요일 낮에 서울 영상 2도 등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가끔 눈 예보가 있습니다. 밤부터 충남과 전라권에도 눈이 오겠고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는 토요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전라권역은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제주 산지와 현재 대설 경보 발효 중인 울릉도 독도는 최고 30cm 안팎의 많은 눈이 지나겠고요. 당분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동쪽 지역은 매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4.5도, 체감온도 영하 1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으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상 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대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내란 극복과 사법개혁 등 역사적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히고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17년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TV조선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김범석 쿠팡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무역 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요. 여러분께 올해 소망은 어떤 것인지 문자 부탁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7994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제 목표는 스트레스 받는 힘든 일도 좀 더 가볍게 경쾌하게 받아들이자입니다 하셨고요. 5696님 80세 고등학교 만학도라고 하시면서 지난해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1년 휴학했는데 올해는 꼭 복학해서 졸업하고 싶습니다. 적도마 10분의 1 체력만 되어도 좋겠네요. 네, 건강 유지 잘 하시고요. 7964님 택시 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무탈하고 안전운전해서 무사고에 한 해 보내고 싶습니다. 세모정 덕분에 도움되는 정보도 많이 듣고 그 힘으로 매일 힘내서 운전하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안전하게 택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첨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알찬 코너들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숨은 의도부터 꼬인 매듭까지 거침없이 탈탈 터는
여의도 탈곡기 코너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대응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를 소개하는 주말 사용 설명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차게 차려놓은 코너들 함께 즐겨주시고요. 1월 1일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정치 쟁점들 가감없이 털고 가겠습니다. 여의도 탈곡기.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을 놓고 또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용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역 서울 당협위원장인 이해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또 국힘 내부가 부글부글 끓타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어요. 3선 역임하셨고 또 원외에서 최고위원을 4선을 지금 연이어서 하고 계시는 분의 기는 어떤 기일까? 새해 첫날. 그 비결은 뭡니까, 의원님?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나요? 예,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네. 그 정치 일선에 있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그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계속 그 제가 나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 그 꺾이지 않고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볍게 드린 질문인데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네. 제 이름이 인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소중한 인연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저희 여의도 탈곡기에서 아주 네. 탈탈탈탈 네. 다른 데서 얘기 안 하신 이야기들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탈곡기 제가 어릴 때 우리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탈곡기 많이 밟아봤습니다. 새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작년 지난 2025년은 사실 겪어보지 못한 일이 참 많았고 우리 국민 또 우리 당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그 박탈당하는 네.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분들 마음속으로 그런 또 박탈감이 있는 분들 올해는 하나씩 좀 채워나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좀 그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 소망 이루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사건이 지금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을 익명으로 가려놓았고 즉 성만 나오고 이름은 가려놓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글 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 이번 사안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가 저도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면 그 글 쓴 사람으로 지목받은 사람이 내가 쓴 것이 맞다 또는 내가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좀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죄송하다. 네. 또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약간 논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쯤은 아무도 관심 없는 일이 되었을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당시에 당 대표였거든요. 네. 그리고 당직자들을 동원해서 이 사안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더 나가서 증거 자체를 없애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된 거거든요. 저는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전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덮고 무마하려고 계속 가거나 또는 약간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명하는 바람에 키운 일이니 이번 기회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최근에 가족이 쓴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한동훈이라는 거는 동명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쓴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당 게시판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쓴 글이 아니다. 그런데 가족이 쓴 거는 맞다. 그럼 가족 이름으로 쓴 여러 명의 그 글은 맞다. 일부 착오가 있어서 뭐 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가족이 쓴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나가서 한동훈이라는 이름과 가족의 이름 5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2개의 그 IP 주소로 그 글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섞여 있는 사람 중에 그 한동훈이 동명이인이라면 이 2개의 IP 주소에 같이 섞여 나온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전 대표는 이제 2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에 네. 또 그 대응 방식을 갖고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또 과거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계속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는 문제가 불거지면 그 사안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역공을 취해왔거든요. 그때 당시도 이거는 당원의 개인 정보를 밝힐 수 없다. 네. 개인 정보를 누가 밝혔느냐 이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역공을 취하면 우리 당의 입당 원서에는요. 입당 원서 안에 그 이 당원으로 입당하면서 나의 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이런 개인 정보를 당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아예 그 동의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무감사라든가 당 지도부라든가 또는 당 사무처에서 누가 당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가 문제가 되었을 때 당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형사 고발을 한다는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아하잖아요. 왜 저걸 숨기려고 하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하지 하는 것이 그때도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설사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을 과연 누가 작성을 했느냐, 네네. 왜 작성을 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먼저 궁금해하고 대답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럼 그 점을 다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호선 위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지죠. 이게 또 친한계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쳐내기 아니냐라는 주장도 펼치는.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 쳐내기가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차라리 이 문제를 묻지 마라. 더 이상 묻지 말고 나를 밀어내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문제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사안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확인을 시켜주고 뭐 내가 이런 면에서 잘못했다면 미안하다 또는 난 잘못한 게 없다. 뭐 그런 순서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거거든요. 개인정보 이야기하다 요즘 그 주장은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신이 실제 썼다는 건지 쓰지 않았다는 건지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썼다는 건지 안 썼다는 건지 아예 제3자가 있다는 건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영구 장인이 쓴 글이 맞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불분명하게 계속하면서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뭘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가족이 썼고 가족 누가 썼는지 그 점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설명을 하면서 책임은
나는 없다든지 아니면 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미안한 게 없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나 쫓아내려는 음모 아니냐. 그거는 이제 뭐 전혀 다른 식으로 뭐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 규명이 먼저 지금 이게 사실 규명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을 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사실 규명을 덮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뭐 잘 사람들한테 마음속에는 늘 뭔가 잔상이 남아 있겠죠. 그럼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이제 나의 잘못이다, 나의 과오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이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 겁니까? 그 모든 것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지금은 다만 당내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좀 더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 달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뭐 당내 분란을 얘기하셨지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대여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김병기, 네. 뭐 또 강선우 네. 여러 가지 이슈인데 거기 이제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당 내에서 자꾸 이런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란을 누가 일으키고 있나요? 당 지도부에서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무 감사를 냈고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갈 것을 넘어가면 되는데 나 건드리지 마라. 우리 대여 투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묻겠죠. 저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고 우리가 한 식구가 돼서 싸워야 되는데 당내 공격만 일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용서하지 않겠다. 수 없다. 예,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내부 싸움만 하던 분들이 지금 와서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사리에 맞지 않죠. 이제 6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신년 인사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신년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함께 아우러서 갈 수 있다? 당연히 같이 가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께 부탁드리는 건 다만 내부 분란의 원인을 스스로 제거해 달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라.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도 내부 총질을 좀 자제해 달라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내부 비판, 노선에 대한 비판 또는 잘못된 점에 대한 의견 제시 이 수준인지 또는 이 차마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도저히 내부 단결을 저해하고 보수 단일 대오의 그 큰 대의를 망각하고 내부 싸움만 골몰하는 것인지는 많은 당의 구성원들, 당원을 비롯한 당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 과도하다. 더 나가서 극단적인 내부 총질로 인해서 당의 단합이 깨지고 있다라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당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그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하면 내부 단결을 해야 되지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사실 사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단계에 왔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장동혁 대표의 변화의 의지는 어떤 의미로 장동혁 대표를 변화하겠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때라는 생각이 강해요. 과거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바로 어제까지 모든 역사적 사실관계를 나름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그 정리라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를 두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정치 이념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자는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역사적 사실에서
그 교훈을 얻어서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자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당의 현실에 본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현실은 현실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뭐 새로이 재단을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선언을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역사적 사실은 존중하고 그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 앞에서 이제 계엄 사과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고 면전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예.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그 이야기는 아마 따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또 오세훈 시장 나름의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은 사실 계엄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당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내지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계엄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 사과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해왔고 그것을 사과하라라고 해서 또 사과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적시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앞으로도 사과를 해야 될 시기가 또 많이 올 거라는 거죠. 사과라는 것, 정치적 사과라는 것은 필요한 때 사과를 해야 되는 기회가 온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죠. 네. 다만 신년 1월 1일 날 담배식을 하면서 떡을 절단하고 새로이 그 원래 새 출발을 각오하는 자리에 그때 뭐 사과하라고 하면 그때는 또 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될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사과한다고 해서 박수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남발은 불필요하다. 시기와 의미가 사과를 해야 될 때는 사과를 할 때가 올 겁니다. 네. 그리고 다만 무슨 1년이 되었으니까 사과해라. 또는 그 의원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한다고 그때가 과연 적기인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또 국민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명은 계속 갑니까? 아직 당명을 변경하겠다, 당명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최고위에서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쉽게 바꾸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당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 당명을 변경하겠다고 나오면 그냥 간판만 고친다고 식당에 간판만 고친다고 신장개업 되느냐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엔 부족하다. 좀 더 많은 변화와 또 국민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의 분위기로 그 봤을 때는 장한석 연대가 가능한 겁니까? 장한석 연대라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뭐 연대고 말고 할 이야기가 아니고 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의 저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연대라고 하는 것은 글쎄 만들어낸 말이지 실체가 있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당과 정당 사이의 연대 문제인데 그것은 좀 더 그 많은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떤 방식, 어떤 내용으로 서로 연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최소한의 공감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냥 뭐 몇 가지
그 발언이 비슷하다. 뭐 그거 가지고 연대라는 이야기를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까지 끼워 넣어서 연대라는 말을 그 조어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체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준석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운 전 의원 얘기해 볼게요. 밤새 그 과거 보좌진 갑질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어요. 네. 아마 녹취록을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이해운 전 의원하고는 잘 아십니까? 네, 저는 같이 일도 많이 했고 예. 또 초선 의원 때부터 같이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죠. 김치거 의원께서 최근에 굉장히 또 뼈 있는 말을 뾰족한 말들을 많이 네, 근데 이제 하셨어요. 뭐 이해운 전 의원께서 어쨌든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당의 그 어려운 사정을 오히려 당직을 맡고 있다는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우리 당에서 배출한 삼선 전 의원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자신의 이 개인적인 영달 장관직을 차지하는 그런 그 어떤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즉 당을 개인의 이 그 출세를 위해서 활용하고 당을 모욕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밤새 터져나온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거 이제 장관 청문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운 전 의원은 사실 저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런 장면을 저런 경우라 그러면은 이런 갑질의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 국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녹음이 된 녹취 파일이 계속 공개될지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가져올 파장인데 이해운 의원의 뭐 인간 됨됨이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뭐 특별히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국무위원으로서 저런 인격체를 임명한다고 해도 나라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또 저런 일이 계속 터져서 청문회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낙마를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인심 한번 쓰고 역시 보수 진영에서 사람 쓰려고 데려왔더니 쓸모가 없더라. 그런 식으로 또 진영 자체를 또 욕보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참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걱정을 해주는 것인지 기가 막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근데 저런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어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CBS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총리 지명이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안 받았다고 문자를 확인을 안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니 총리 지명을 받았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말은 무슨? 총리 제안을 받았는데 총리를 하시죠라고는 제안이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이제 그 문자를 보지 않았다. 봤으니까 그건 아마 김민석 지금 현 총리한테 아마 연락을 받아서 그런 메시지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어쨌든 뭐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어쨌든 만약에 제안을 받아서 본인이 고민을 해서 또 당과 상의를 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예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 뭐 제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 점을 또 지금 와서 뒤늦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말하자면 나름의 신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운 전 의원의 경우는 떠나는 날까지 이 당과 국민을 속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령을 나는 다음 날은 당협의 당원협의회의 당원들 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육에 오세훈 시장의
축하 동영상까지 받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에 참여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당원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영상을 촬영해준 오세훈 시장은 또 뭐가 되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것. 심지어는 장관직에 발표 날 때까지 탈당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혹시 임명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걸 입을 다물고 그대로 눌러 앉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 한마디만 더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김재현 최고위원도 경북지사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지금 당이 그 이재명 정권과의 투쟁의 이 대열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뭐 출마 선언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탈곡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네, 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을린을 마음에 새기며 육아서를 덮었다 폈다는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 아이의 숨기를 지키는 법, 기도 폐쇄 대응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셨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 오늘 아침 거의 대부분 떡국 드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떡국이...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네, 근데 떡국이 우리가 이제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다들 드시는 음식인데 이 떡국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 음식입니다. 그 떡이 바로 기도 폐쇄, 즉 질식이 일어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떡 먹으면 좀 위험한 뉴스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안성기 배우님도 이제 식사 중에 음식물이 이제 기도에 걸려서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 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이 떡이 또 이제 60대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기도 폐쇄 사고가 뭐 자주 발생합니까? 자주 일어나죠. 이게 아이 키우다 보면은 애기 어릴 때 특히 목에 걸려서 킥킥거릴 때 등 두드려 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가볍게 해결이 되는 경우는 누구나 한 번씩 있으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아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경우들도 뉴스를 통해서 꽤 자주 들려옵니다. 작년 2025년 5월에 한 어린이집에서 두 돌아이가 떡을 먹다가 기도 폐쇄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게 어린이집에서 떡을 주는 게 맞냐 이런 문제까지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홈캠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거를 SNS에 또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기도 폐쇄 사고 역시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더라도 아찔한 사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항상 기도 폐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연령대 아이들한테 가장 위험한가요? 네, 대부분의 통계나 문헌에 따르면요, 만 5세 이전에는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게 이 아이들이 몸은 많이 발달을 하는데 마음, 인지가 많이 발달 안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6개월만 지나도 막 기어다니잖아요.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고 입으로 잘 넣더라고요. 네, 집어가지고. 맞아요. 구강기라는 게 있어서 이제 입에다가 막 보이는 거 다 입에다 넣고 근데 이걸 먹으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입에 넣는데 특히 삼키기 쉬운 작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입에 넣으면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발달했는데 마음, 인지가 충분하게 발달되지 않은 뭐 이런저런 사고를 치는 나이 때 굉장히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을 잘 씹어서 삼키는 능력이 생겨야 이런 음식 먹을 때 이런 사고가 안 생기고 또 음식을 삼킬 때는 우리가 목구멍은 하나인데 이 숨길, 기도로 넘어가는 거하고
음식이 내려가는 식도 이 두 가지로 내려가는 길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여기 후두 덮개라는 게 있어서 기도가 열리고 식도는 닫아줘야 되고 음식을 삼킬 때는 식도를 열고 기도를 닫아줘야 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후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근육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연령이 너무 높으시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삼키는데 식도로만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기도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종종 그냥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괴롭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일이 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원인을 일으키게 되는 위험한 음식이나 물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음식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먹었을 때 좀 기도가 막힐 만한 음식들은 일단 단단하거나 아니면 끈적끈적해서 씹었을 때 작은 크기로 잘 잘리지 않는 음식이 일단은 위험하고요. 거기다가 표면이 매끄러워서 조금 충분히 씹지 못했을 때도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 버리는 음식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떡이 일단 끈적거리면서 특히 떡국떡은 끈적거리기도 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이게 동그란데 매끈매끈하고 씹다가 잘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고 땅콩 같은 견과류도 굉장히 겉이 네, 땅콩도 굉장히 위험해요. 땅콩도 이제 통으로 생각해 보면은 동그랗고 매끄럽고 단단하기 때문에 씹다가 잘 넘어가기도 하고 견과류 같이 단단한 음식은 또 문제가 아무리 씹더라도 좀 가루가 좀 날리잖아요 입안에서. 네네. 그런 게 또 기도로 잘 넘어가요.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고 뭐 캐러멜이나 젤리 같은 것도 좀 위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팝콘을 좀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보다 팝콘의 이제 부드러운 부분 말고 여기 먹다 보면 항상 그 옥수수 껍데기 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아이들이 잘 삼켜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삼켜서 위험한 물건은 뭐 아이 입에 들어갈 만큼 그리고 삼킬 만큼 작은 물건들은 모두 위험한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일수록 좀 크기가 큽니다. 특히 블록 장난감 보면은 뭐 물론 아이들이 어려서 소근육이 발달 안 되니까 작은 블록을 갖고 놀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삼키지 못하도록 크게 만든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어린 아이가 잘못 갖고 놀면은 연령대에 맞지 않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삼키는 경우도 많고 또 목에 걸리지 않더라도 좀 입에 넣으면 위험한 물건들이 있어요. 뭐 자석이라든지 버튼형 건전지 그리고 워터비즈 같은 것들은 그 건전지 사고는 종종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네. 그냥 그 들어가면 큰일 난다면서요? 네, 그 버튼형 건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도에 걸려도 문제지만 식도로 내려가도 보통 식도의 벽에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전지에서 나오는 미세 전류가 식도 벽을 녹여요. 그러면서 식도의 구멍을 뚫리는 식도 천공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우로 뭐 자석이나 이제 워터비즈는 장을 막는 이제 사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아예 그냥 손에 안 닿는 곳에 보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특히 조심해야 되는 집은 아이 하나 키우는 집은 보통 이게 잘 간수하시거든요.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아이 둘 이상인 집은 첫째가 좀 크면은 큰 애들은 좀 작은 거 갖고 놀고 위험할 수 있는 거 갖고 놀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가서 첫째가 갖고 노는 거 형 누나 언니 오빠가 갖고 노는 거 딱 호기심에 딱 가지고 가서 입에 넣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이 둘 이상 키우는 집이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사례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이 기도가 막힌 건지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례 들렸다라고 할 때는 기도로 일단 뭐가 들어갔는데 기도가 완전히 막히진 않고 그냥 그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죠. 뭐 불편해서 기침을 캑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제 기도에 건더기가 들어오는 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꺼내려고 숨을 크게 쉬는 기침을 하는 거고 이건 사례가 들리는 건데요. 이 기도 폐쇄는 이런 상황과 다르게 완전히 기도가 확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들렸을 때 우리가 기침을 캑캑할 때는 기침이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물건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물질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기도 폐쇄가 나타나면 우리가 목 졸렸을 때 기침하는 것처럼 기침을 하긴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집니다. 기침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고 얼굴에 힘을 빡 주고 막 울려고 하는데 울음소리도 거의 안 나고 작게 나거나 울음소리가 나지 않고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손끝이나 입술이 파래된 청색증이 나타나고 그러다 의식까지 소실되는 게 기도 폐쇄다. 그리고 그냥 단순 사례는 기침을 막 계속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네, 일단 사례가 들렸는데 뭐 기침 몇 번 하고 해결되면 괜찮지만 기침을 하는데도 계속 뭐가 안 나온다. 그런 상황에도 빨리 병원에 가시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 폐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작은 이물질이 폐에 들어갔을 때 기도 전체를 안 막아도 기도 일부를 막으면 이제 폐 일부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무기폐라는 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폐렴이 걸리거나 이제 일단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폐에서 피가 나는 폐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도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기도가 막혔을 때 그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그 유효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성인도 이 기도폐쇄 골든타임을 4분에서 6분 정도로 잡거든요. 네. 이제 어른이라도 5분 정도가 되면은 이 그 산소가 몸에 모자라지면서 뇌 손상이 생기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체구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어른보다 몸에 저장해 놓은 산소가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이 4분, 6분까지도 못 가고요. 아주 잠깐 숨을 쉬지 못하더라도 산소 포화도가 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기도폐쇄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막상 조그만 아이는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이게 어떻게 다뤄야 할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약할 것 같고 함부로 만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이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응급처치법이 좀 다르긴 한데요. 나이 기준이 조금 낮아서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만 1살 기준으로 좀 달라져요. 만 1살 미만의 영아들하고 만 1살 이상의 소아와 성인은 같습니다. 처치법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 1살 이상부터 조금 살펴보면요. 네. 우리가 이런 기도폐쇄가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법 하임리법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기도폐쇄가 된 사람들 뒤에 서가지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이 주먹을 그 기도폐쇄된 사람의 명치에 갖다 대고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는 이 주먹을 감싸서 강하게 당겨주는 거예요.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백허그하는 자세로.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려요? 아니면 그냥 강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강하게 뒤 위쪽으로 강하게 당기는 겁니다. 뒤 위쪽으로. 네. 때린다는 느낌으로. 아. 네. 실제 때리는 건 아니지만 살에 대놓고 때리는 것을 아주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제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한다가 원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오늘 새해가 되면서 기도폐쇄 대처법의 가이드라인이 수정됐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요. 등 두드리는 게 추가됐어요. 이게 아무리 성인이어도 목에 걸렸을 때 일단 등을 두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하임리법이 먼저입니까? 등 두드리는 게 먼저? 등 두드리는 게 먼저예요. 등부터. 등이 접근하기 훨씬 쉽고요. 이 등 두드리는 게 생각보다 이물질을 꺼내는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두드리는 게 좋냐면 일단 뭐가 막힌 사람을 한쪽 팔로 받쳐줍니다. 가슴을 받쳐준다고 나머지 손으로 이 손두덩이를 이용해서 날개뼈 중간을 5번 아주 강하게 때립니다. 아주 강하게? 네, 아주 강하게 때려요. 정말 누구 미워하는 것처럼 세게 때립니다. 5번을 때리고 아직도 안 나왔다. 그러면 하임리법 5번. 그리고 안 나왔다 그러면 또 등 두드리기 5번. 이걸 5번 반복해서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 두드리는 방법이 그래서 좀 효과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임리법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등 두드리는 것부터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살 미만인 아이들은요? 1살 미만도 사실 등 두드리는 것부터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잡는 방법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하임리법 하면 명치를 눌러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복부 장기가 되게 약하다 보니까 아까 되게 세게 눌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임리법 하다가 복부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명치를 누르지 않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등 두드리는 것부터 1살 미만의 아이들 등 두드리는 것부터 알려드리면요. 아이를 거꾸로 이렇게 앉습니다. 머리가 바닥 쪽으로 가게 안아서 한쪽 손으로는 아이 턱을 받쳐서 기도를 좀 확보를 하고요. 이거를 아이를 허벅지 위에다 이렇게 눕혀놔요. 1살도 안 된 아기를 급하면 그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고개가 바닥으로 더 가 있어야 중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잘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땅 쪽으로 해서 엎드린 자세로 그 한쪽 손으로는 턱을 받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는 똑같이 날개뼈 뒤쪽을 5번을 때리고요. 그리고 나서 입에 뭐 나왔다 그러면 다행인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대로 뒤집어서 아이를 하늘 보게 눕힌 다음에 한쪽 손을 머리를 받치고 허벅지 위에 아이를 눕혀서 고개를 이때도 고개를 땅 쪽으로 더 가게 해야 돼요. 발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네, 이 상태로 나머지 손으로는 한 손가락 한 2-3개 정도를 가지고 이 젖꼭지 사이에 명치뼈 있죠. 명치 그 복장뼈를 강하게 5번 누릅니다. 명치 대신에 복장뼈를 5번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등을 두드리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등 두드리는 거라도 좀 제대로 해라라고 저희 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 아이 입에 손을 넣어서 빼려고 하는 시도는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안 하니만 못한 겁니까? 사실 안 하니만 못한 게요. 기도가 막힐 정도면은 너무 깊숙이 있어서 손으로 안 닿을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서 뺄 때도 되게 긴 포셉 같은 집게 같은 걸로 빼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괜히 하다가 손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만 나고 효과는 없고 그 시간에 빨리 등을 두드리고 하임리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이것만은 치워라. 이건 치워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석, 버튼형 건전지, 워터비즈 치우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1cm보다 짧은 길이로 잘라주라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포도나 블루베리는 1cm보다 작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동그란 모양이 아니게 좀 잘라서 주시는 게 좋고 땅콩 같은 견과류는 알맹이 그대로 먹이는 것보다는 완전히 갈아서 땅콩 버터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서 항상 뭐 집어먹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고 그냥 그 아이가 활동하는 반경 안에는 삼키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은 완전히 두지 않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아이들이 어떤 그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평정심을 부모가 갖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면지만은 우리 교수님께서 좀 부모님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런 상황 발생하면 이제 눈앞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모르시겠으면 119에 신고하세요. 네, 119에 신고하면 구조대원이 한시라도 빨리 출동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잘 모르시는 게 119에 신고하면 통화를 하고 있는 대원이 적절한 대응법을 알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119에 신고해서 그 시키는 대로 대처를 하다 보면은 그 응급 대처를 더 잘 하실 수 있으니까 119에 신고하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지금까지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목요일에 미리 만나는 주말 사용 설명서.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죠.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용 설명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병오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붉은 말의 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말의 해만큼 좀 말과 관련한 여행지로 올해 첫 여행을 떠난다고요? 맞습니다. 이 붉은 말을 적토마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무래도 뭐 성장과 도전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 붉은 말의 아주 힘을 힘차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전북 고창군입니다. 고창이요. 네, 일단 그 오늘의 주인공인 고창과 또 말의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아무래도 윤인구 아나운서는 6시내 고향 오래 진행하셨으니까 좀 고창을 잘할 것이다. 네. 저는 사실 6시 내 고향보다 그 전에 KBS 전주총국에서 신입사원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네. 고창하면 이제 모양성, 요즘은 네. 고창읍성이라고 네, 부르죠. 거기 안에서 이제 콘서트 진행도 했었었고, 네. 그리고 고창하면 그 선운사 단풍 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복분자 네.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가? 복분자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괜히 주름 잡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진짜 뭐 훌륭하게 고창에 대한 감사합니다.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제가 보물들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 고창에 유네스코가 인정한 보물이 무려 7가지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고창 고인돌입니다. 고창 고인돌. 네. 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방식이죠. 이 고창에만 1,700여 기가 분포하는데 특히 고창 중림리 일원에 500여 기가 그 고인돌이 모여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뭐 단일 구역상으로는 최대 밀집도라고 그러고요. 또 이어서 고창에 곰소만이라고 있는데요. 염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을 좀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바지락이 무려 40%나 이곳에서 난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또 바지락 포함해서 수백 종의 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판소리, 뭐 네 번째는 농악이 있고요. 그 이 밖에 고창 병바위 등이 있는 세계 지질공원, 그리고 농민혁명 기록물인 무장포고문 등이 있는 세계 기록유산 이런 것들도 지정이 됐고, 마지막으로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총 7가지의 세계적인 보물을 가지고 있는 곳 바로 고창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앞에서 너무 주름 잡은 건데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 고창 여행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고창과 말여행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고창군 서쪽에 가면 상하면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곳에 가면 드넓은 아주 백사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뭐 고창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두 곳이 있는데, 90호 해수욕장, 동호 해수욕장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이 일대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해변도 하나 더 있습니다. 심지어 정식 명칭도 없어요. 그런데 이곳 주민들이 이곳을 명사심리 해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사심리가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한 10리 정도, 그러니까 약 4km에 걸쳐서 쭉 이어진다 그런 뜻인데, 이곳은 무려 8km의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꽤 길군요. 네. 그래서 이 명사심리 해변의 가장 특이점이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승마를 배우고 숲과 해변을 달려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2013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요. 뭐 이제는 다양한 승마 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갖춘 이 휘계팜 고창 해변 승마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말을 탈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인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말을 타보지 않은 사람도 가능한 체험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승마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체험객의 뭐 승마 실력이나 뭐 경험 횟수 뭐 이런 거에 걸맞게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곳은 말을 한 10필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을 그거에 맞게 아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뭐 승마 부츠라든가 아니면 보호조끼, 뭐 헬멧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으니까. 빌려주는군요. 맞습니다. 네. 원래는 다 돈을 받는데 이곳은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부담 없이 몸만 가면 된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변 승마, 그걸 외승이라고 하는데. 해변 승마는 어렸을 때 뭐 에마 땡땡 뭐 거기서 어떤 그런 장면. 저는 해변에서 말을 탈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 네네네. 네. 이곳이 아주 특출나게 그 프로그램을 잘 거쳐져 있거든요. 해변 승마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 승마 하나 있고, 여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해변에 이어서 그 주변에 숲길이 좀 있거든요. 소나무 네. 숲길. 소나무 숲길도 다니면서 해변 승마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장이 있거든요. 마장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기본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3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다 보셨으니까 지금 추천하시는, 설마 안 타보시고 추천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네. 제가 일단 이 승마 체험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네. 임산부 안 되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도 안 됩니다. 또 음주하시고 타려고 하시는 분도 절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이 주의사항 말씀드린 건데, 네. 100kg이 넘는 체중을 가진 분도 어렵습니다. 이거 말한테 좀 곤욕일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딱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간혹 90kg으로 제한을 둘 때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말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이 말의 컨디션에 따라 이 탑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편집장님이 타보셨냐는 얘기예요. 가까스로 탔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아주 뭐 탑승 내내 뭐 좀 말한테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뭐 그런 느낌 가졌습니다. 이 저처럼 이렇게 승마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큰 이유가 이 승마는 좀 그냥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말과 교감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뭐 말과 한 몸처럼 움직여야 이 제대로 좀 승마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말과 한 몸이 안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체험 먼저 하시고 출발하시라 권유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그 KBS의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서 체험을 하러 그 뉴질랜드의 마차 경주 체험을 하러 제가 가서 마차 배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걸 한 경험이 있어서 말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교감 말씀하신 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본 게 또 말 올라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그래서 처음 타는 사람들한테는 그 약간
당혹감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움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말과 처음에 타기 전에 좀 교감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네. 어떤 교감을 해야 되나요? 이게 말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컨디션에 따라서 아주 순하게 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두 발을 치켜 올리기도 하고 네. 뒷발질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것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말과 교감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건데요. 이곳에서의 말들 한 10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들은 좀 대부분이 그 훈련을 아주 잘 받은 말들이라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에 어쨌든 처음 보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경계심을 드러내거든요. 대부분이 처음 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더 훈련을 시킨 건데요. 그래서 경계심을 좀 드러내니까 이 마장을 먼저 가서 마장 인사라고 하거든요. 네. 말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의 얼굴과 또 말의 머리 등을 쓰다듬으면서 잘 부탁해, 잘 타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건네야 말이 또 안정을 하고 또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안내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혼자 타는? 이 기초적인 기승술을 안내하시는 분이 좀 도와주시는데요. 말에게 좀 직접 신호를 주고 뭐 그런 과정도 거칩니다. 이 안내자에게 그 배운 내용을 좀 곱씹으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형 마장을 쭉 둘러보게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기초적인 말 타는 법을 복습하고 또 말과 교감하는 과정이 은근히 짜릿짜릿합니다. 또 처음 만나서 인사한 사이잖아요. 또 어색함도 서서히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승마를 요 정도로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아까 해변 승마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이 기본 승마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좀 모자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8km 정도 되는 이 백사장이 펼쳐진 명사진리 해변을 막 달리는 그런 외승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일 것 같은데 네. 장 편집장님도 그 해변 달려 보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네. 이 외승이 해변 옆에 좀 소나무 숲길 따라서 외승이라 그래요. 네네. 오솔길이 있거든요. 그 오솔길을 거닐거나 또 백사장까지 달리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말을 좀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이 외승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 원형 마장에서 그 말 타는 아주 기본적인 걸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숲으로 가서 숲길을 걷고 그 다음에 해변을 나가게 됩니다. 흔히 이 숲길을 가는 거가 거의 소설의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르반테스가 왜 돈키호테 말 타고 갈 때 좀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숲길은 가게 되고요. 해변에서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말을 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자유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말만 타고 올 수 없잖아요. 고창에서 뭘 먹어야 합니까? 아무래도 전주 충북 계시면서 네. 많이 드셔봤을 것 같은데 이 고창이 유명한 게 바지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바지락이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락 칼국수 또 뭐 바지락 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지락 솥밥이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바지락 솥밥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바다 향도 좀 나면서 아주 구수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네. 고창에서 뭐 또 이렇게 사올 만한 게 있습니까? 뭐 수박은 아직 지금 제철이 아니니까 네. 그렇고. 제철이 아니니까 수박 사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수박과 닮은 디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과 아주 똑 닮은 수박빵인데 요거가 수박빵. 예, 수박빵인데 네. 요거가 뭐 복분자나 검은 깨, 뭐 클로렐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아주 그 수박과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한번 맛보시면 아주 그만입니다. 별미입니다. 우리 오늘 편집장님 처음 뵀는데 굉장한 미식가이실 것 같다는 예감이 맞습니까? 한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말 사용 설명서 새해 들어서 첫 시간으로 전북 고창으로 말과 함께 떠나는 여행 떠나봤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2026년 1월 1일 새해 첫 순서 세상의 모든 정보 윤희구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끝으로 K-팝 데모넌터스의 오늘 노래 들을 시간은 안 되는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 뵙죠.